2025년 1월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61만 명보다도 적은 수준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수치가 역사적 최저점이라는 겁니다. 잠깐 구독해 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치는 그나마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는 버틸 수 없어 쓰러진 결과였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폐업한 자영업자가 92만 5천 명으로 1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창업 대비 폐업률도 85.2%로 치솟았습니다. 새로 가게를 열어도 10곳 중 8곳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2023년 기준 23.2%로 OECD 평균 15.6%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9.8%, 미국이 6.3%, 독일이 8.7%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무려 2배에서 4배에 달하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 국가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같은 중남미 개발도상국들 뿐입니다. 경제 수준이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조차 22.5%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영업이라는 선택지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구조가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3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무려 68.5%였습니다. 10명 중 7명이 자영업자였다는 뜻이죠.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막 일어서던 시기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세한 소규모 장사나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부는 수출 주도 형산업화 전략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재벌그룹이 조선,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1970년대 46.6%에서 1980년대 35%, 1990년대 28.1%로 계속 줄어들었죠.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직하면서 자영업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은 하청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종속시켰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업체로 전락했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울 기회를 잃었죠. 2024년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3.9%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57.6%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심지어 중소기업 강국으로 유명한 독일도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41.1%로 한국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일본 역시 40.9%로 한국보다 거의 3배 높았고요. 이렇게 대기업 아니면 자영업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튼튼한 중소기업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던 1997년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죠. 그 결과 수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자영업자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1997년까지만 해도 감소 추세였던 자영업 비율이 1998년 38.3%로 정점을 찍었거든요. 실직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자영업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40대, 50대 명예퇴직자들은 특히 절박했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며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컸죠. 퇴직금을 손에 쥔 그들에게 가장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치킨집이나 편의점 같은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했습니다. 경영 지식도 업종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죠. 그저 뭐라도 해야 먹고 산다는 절박함 때문에 뛰어든 생계형 창업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같은 업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과당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2002년 자영업자 수는 6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는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내몰린 사람들의 집결이었습니다. 한국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입니다. 치킨집, 커피 전문점, 편의점 같은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창업이 쏠리면서 포화 상태가 되었죠. 2022년 말 기준 국내 커피 전문점 수는 약 10만 개로 치킨집 8만 1,000개보다 많습니다. 불과 6년 만에 2배로 급증한 수치죠. 커피 머신과 원두만 있으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가들이 몰린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밀화된 시장에서 개별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커피 전문점의 1인당 매출액은 약 5,190만 원으로 편의점과 치킨 전문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생존율입니다. 국세청이 2025년 4월 처음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의 생존율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1년 생존율은 77.9%로 10곳 중 2곳은 첫 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3년 생존율은 53.8%에 불과하죠. 자영업자 절반이 3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3년 생존율이 45%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치킨집의 경우 서울 기준 3년 생존율이 43%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낮았습니다. 반대로 미용실, 펜션 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생존율이 높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성 있는 업종일수록 버틸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를 보면 업종별 격차가 더욱 선명합니다. 일반 유흥주점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376만 5천 원으로 전체 외식업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치킨집도 1,711만 2천 원으로 평균의 75% 수준이었죠. 자영업자들을 짓누르는 또 다른 무게는 높은 임대료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이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문제는 도심 상권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는 점입니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임대료는 계속 오르니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됩니다. 여기에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출 상환, 원리금 순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을 모두 포함한 배달업체 총 수수료는 매출의 15에서 30%에 이릅니다. 쿠팡 이츠와 배달의 민족이 시장을 과점하면서 자영업자들은 협상력을 잃었습니다. 플랫폼 없이는 고객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지만 플랫폼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있죠. 2025년 배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일부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결국 총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큽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54.9%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보다 16.1%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죠. 문제는 본사가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 지정하거나 원자재 구매를 강요하고 과도한 신메뉴 도입을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결국 비용 부담만 커집니다. 2025년 9월에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였죠. 통계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치킨 업종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가맹본부 매출은 418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665% 급증했지만 가맹점 매출은 오히려 11.9% 감소했습니다. 본사만 살찌고 점주는 굶는 구조죠.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5년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9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치죠. 더 심각한 것은 영세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입니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5년 2분기 12.24%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신용도가 낮아 이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한국은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무 조건과 처우는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열악합니다. 대졸자들은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을 선호하지만 이들 일자리는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8%는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청년들은 이를 기피하죠. 결국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 은퇴 후 소득이 필요한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내몰립니다.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셈이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자영업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빠르게 감소하던 자영업 비중이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된 2015년부터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40대 이하 자영업자 비중은 점점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고령층은 크게 늘어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고령 자영업자는 2015년 142만 명에서 2024년 210만 명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했죠.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준비 없이 창업한다는 점입니다. KBS 취재 결과 한 헤어숍을 30년 운영하던 분이 60대에 치킨집을 창업했다가 고전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취미 형태로 생각했는데 막상 창업하고 나니 인건비부터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 생기니 어려움을 호소하다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유독 60대 이상에서만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빌린 돈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60대 이상만 24조 원 넘게 증가했죠. 재기할 시간이 부족한 고령층이 무리하게 대출받아 창업하는 위험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실업급여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되어 있어 재취업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튼튼한 실업급여 시스템 덕분에 실업자가 좋은 일자리를 다시 구할 때까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업급여 개정은 적자 상태이고 2026년 중 적립금이 완전히 바닥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 보니 사람들은 실업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서둘러 준비 없는 창업에 뛰어듭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도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 자영업이 타격을 받고 있죠.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15.4%에 불과했습니다. 기술 필요성을 인식하는 소상공인도 10명 중 3명에 그쳤죠. 디지털 마케팅 경험이 부족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시장 진출조차 쉽지 않습니다. 결국 오프라인에만 머물다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한국 자영업자들은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비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40대에서 50대 가구는 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습니다. 신한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40대 평균 가구는 월 744만 원 소득 중 116만 원을 교육비로 사용했습니다. 소득 하위 20%도 월 평균 교육비가 56만 원에 달했죠.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노후 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자영업 수익만으로는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빚을 내는 에듀푸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만 해도 5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금융지원, 경영환경 개선,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지원책이 대부분 단기 대응책에 그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예산만 투입하다 보니 좀비 자영업자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책 자금도 실제로 가장 절박한 자영업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기준이 보수적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자영업자는 접근조차 어렵죠. 독일의 자영업자 비율이 8.7%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탄탄한 중소기업과 직업교육 시스템 덕분입니다. 독일에는 미텔슈탄트라 불리는 370만 개의 가족 소유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 전체 기업 매출의 35%, 일자리의 70%인 3,100만 개를 제공합니다. 특히 견습생 10명 중 9명이 이들 중소기업에서 훈련받죠. 독일의 이중직업 교육 시스템은 청년들에게 현장 실무 능력을 키워줍니다.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굳이 준비 없는 창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독일은 고령자 재취업 지원도 적극적입니다.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정책은 50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임금 차액의 일부를 보장합니다. 1년간은 차액의 50%, 2년차는 30%를 정부가 지원하죠. 덕분에 고령자들이 자영업 대신 재취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른라덴이라는 프로그램은 약 3만 개의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구직자는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받고 대부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죠. 일본의 자영업자 비율은 9.8%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왜 자영업 비율은 훨씬 낮을까요? 핵심은 재고용 제도입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해 기업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위탁 계약 등 다양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퇴직 후 재고용입니다.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퇴직자를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하는 거죠.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재고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일정 수준의 소득과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의 고령자들은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창업 지원도 적극적입니다. 일본 정책금융공고는 여성과 젊은 층, 시니어 기업가 지원자금 제도를 통해 55세 이상 남성과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 최대 1,500만 엔을 저리로 융자해줍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사업 계획, 컨설팅도 지원하죠. 미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6.3%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역시 창업이 활발한 나라인데 왜 자영업 비율은 이렇게 낮을까요? 첫째,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57.6%로 한국의 4배가 넘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니 굳이 생계형 창업에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둘째, 중소기업 규모가 큽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기업 평균 근로자 수는 미국 26명, 프랑스 34명, 독일 17명인데 한국은 4.7명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중소기업은 한국보다 5배 이상 규모가 크고 처우도 좋습니다. 셋째, 실업급여 시스템이 안정적입니다. 미국은 실업자가 좋은 일자리를 다시 구할 때까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서둘러 준비 없는 창업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자영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죠. 첫째,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독자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독일과 일본처럼 중소기업 근로자 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사람들이 자영업에 내몰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최하위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준비된 창업만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무분별한 창업이 과당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상권이 1,300개 수준인데 커피 전문점만 10만 개가 넘는 현실은 명백히 비정상입니다. 상권 분석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포화 상태인 업종 및 지역에는 창업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령자 재취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의 재고용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업이 60세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장려금을 지급하고 독일의 이니셔티브 50플러스처럼 임금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계속 은퇴하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42만 명이던 고령 자영업자가 2024년 210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빚더미에 앉고 있습니다. 재기할 시간이 부족한 고령층이 무리하게 창업하는 것을 막으려면 재취업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넷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죠. 다섯째,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처럼 가맹점주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본사만 배불리고 점주는 굶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치킨 업종에서 가맹본부 매출은 665% 급증했지만 가맹점 매출은 11.9% 감소한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가맹점주의 54.9%가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본사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자영업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7월 자영업자 비중은 19.4%로 1월 대비 0.3%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달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 7,6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폐업률이 높은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조정 지원, 창업 지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지원금만 퍼붓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국회미래연구원은 2025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인구 구조 전환과 자영업의 축소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자영업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기반의 혁신형 자영업과 생계주도의 불황형 자영업이 공존하고 있죠. 전통적 방식만 고집하는 자영업자는 빠르게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은 변상 유지형에서 성장 유도형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더 버틸 방법이 없다고 답했죠.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과 일본처럼 재교육과 재취업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된 창업만 허용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지금의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 동시에 새로운 창업자들이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2025년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듯이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영업이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55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